코로나19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사실은 이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에 맞춘 방역 기준의 틀을 손봐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잠시 뒤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를 앞두고 발생 상황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며칠째 세 자릿수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40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 곳곳엔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닷새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이 좋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8월에 있었던 재유행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제 확진 환자의 발생 양상이 좀 바뀌었는데요. 예. 대부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많은 환자들이 나옵니다. 오늘만 봐도 국내 발생이 101명인데 이 가운데 81명이 서울, 경기, 인천은 뭐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예. 수도권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양상들이 꽤 오랜 기간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한때는 경기도 지역에서 환자 수가 좀 많았다가 최근에는 서울 지역 환자가 많습니다. 서울 지역은 지금 그러니까 지난달 24일쯤부터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한 지금 50명 안팎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 지역이 전체 발생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사례를 몇 가지 보더라도 동대문에 있는 뭐 요양시설이라든가 송파구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은평구의 방문교사, 강남구의 무슨 그 보습 그 강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일상 주변에 있는 그 이른바 약간 위험한 그런 그 시설들, 이런 업종에서 확진 환자들이 골고루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것이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확진 환자 수를 좀 잡아주는 것이 앞으로 방역에 상당한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수도권의 확산세를 조금 잡아두는 것이 결국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을 포함한 또 수도권을 제외하면 발생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점인데, 그래도 불안한 것은 최근 그 신천지 사태를 겪었던 대구, 또 부산항 러시아 선원 집단 감염. 지금 러시아 선원 집단 감염도 10명 이상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천지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사실은 거의 유령 도시로 변할 정도로 큰 피해를 봤는데요. 그 후로 대구는 커다란 집단 감염을 좀처럼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대구 예수중심교회라는 곳에서 현재까지가 28명이거든요. 신도가 21명이고 접촉자가 7명인 것으로 봐서는 이미 이제 N차 감염이 시작됐다. 확진 환자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원인을 따져보니까 이 교회는 대개 이제 작은 소모임 같은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소모임 첫 번째 지표 환자도 소모임을 통해서 확진이 됐고, 물론 그 지표 환자에게 어떤 사람이 감염시켰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이 소모임을 통해서 전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종교시설, 특히 이제 그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예배나 소규모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금지돼 왔다가 최근에 풀렸는데, 이런 소모임을 통해서 또 감염이 지속되다 보면 또 교회의 예배까지도 이제 어떤 그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의 이 교회 집단 감염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 선원은 대개 그 부산항에 있는 감천항이라는 곳이 주로 이제 러시아 쪽에서 오는 선박들이 많이 이제 입항을 하는 곳인데요. 6월부터 벌써 136명 정도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오는, 그러니까 러시아를 출발한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모든 선원은 다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이제 그 검사에서 11명이 확진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 사람하고는 이제 접촉한 사람이 없고, 이 환자들이 지금 선원들은 전부 다 배 안에 있고요.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 환자를 전부 하선을 시켜서 격리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키고, 나머지 선원들은 배 안에서 격리를 시키고, 이런 방식들을 쓰고요.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다행인 것은 국내의 하선이라든가 그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우리 국내 사람과 접촉한 것은 없다. 그래서 감염은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대구와 부산은 그렇게 염려할 상황은 아닌 거죠? 뭐 염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응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추석 연휴와 거리두기 1단계 하향 뒤에 환자가 많이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젯밤 헬로윈데이 축제 때 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좀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자, 지난 5월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가 또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잠복기나 특성을 볼 때 일주일 정도가 좀 고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뭐 조금 전에 우리 YTN에서도 보도를 했는데요. 어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모양이고요. 예. 그것이 사실은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유흥 지역을 그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방역을 굉장히 철저히 했고, 그다음에 이제 클럽 가운데 대규모 클럽들은 스스로 문을 닫기까지 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 유흥가를 찾아서 밀접한 환경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고요. 어제 서울시가 단속을 해보니까 17곳이나 적발이 됐거든요. 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나 뭐 심지어 일반 음식점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가 이제 적발이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적발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감염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걱정이 많았던 게 이제 추석 연휴, 그 다음에 추석 연휴 동안에 많은 그 단품 관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가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그 확진 환자가 나올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지금 그 발생은 없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는 것은 정부나 방역 당국의 강제적인 제재는 사실상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스스로가 수칙을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1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다거나 거리를 둔다거나 이런 수칙을 잘 지키면 아무리 밀접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발생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로윈데이라는 것도 어제 뭐 사실 방역 당국에서 그 단속을 나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과연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수칙을 지키지 않고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지냈다면 바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잠복기를 거쳐서 아마 일주일쯤 뒤에는 아마 엄청나게 많은 환자, 특히 이태원처럼 이태원 그 클럽은 전국적으로 환자가 277명까지 나왔고 7차 감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심각했던데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코로나19는 과학이기 때문에 뭐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떤 고려 사항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파는 조금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시 뒤 발표할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올해 6월이었습니다. 각종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통일한 지 4개월 정도 됐는데 일단 정부가 밝힌 단계 개편안 마련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제 상당히 맞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종식, 그러니까 완전히 근절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그 하루 환자가 뭐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뭐 한 자릿수, 그다음에 뭐 10여 명,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사회 저변에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이제 전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며칠 사이 계속 100명 넘는 환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의 기준으로 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생활 속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뭐 강화된 거리두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난 6월에 이제 3단계로 그걸 구분을 했죠. 1단계, 2단계, 3단계를 두고 그 단계별로 몇 가지 기준을 둬서 그 기준이 넘어가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계를 올렸는데 그때 1단계의 기준이 전국 발생 50명입니다. 그러니까 50명의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은 3단계쯤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5단계까지 겪어봐서 알지만 2.5단계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거의 봉쇄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식당에서 밥도 먹지 못했거든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 가서는 사실은 이제 너무 피해가 많고 지금의 조건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조금 이제 다르게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고 어차피 장기화로 간다면 지금부터는 발생 상황도 중요하지만 대응하는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구태여 사회 곳곳을 제재를 가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없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조금 좀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완화가 될 수 있겠죠. 한 국내 발생이 100명 정도쯤 된다면 이것을 뭐 2나 3단계로 갈 것이 아니라 1단계 안에서도 어느 정도 통제만 가능하다면 예. 지금 하루 환자가 100명이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역 역량이 큰 지금 그 불편을 겪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뭐 구태여 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 단계별 조치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큽니다. 그러니까 뭐 3단계 넘어가면 13개 고위험 시설은 완전히 봉쇄가 돼 버리는데 그 봉쇄된 13개 고위험 시설 가운데에서 환자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건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1에서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이 거리두기를 1.5, 2.5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분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방향,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은 이제 잠시 뒤에 발표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전체적인 의견 취합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현재 3단계로는 조금 너무 그 획일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잘게 이제 나눌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지역별로도 나눌 수도 있고 업종별로도 아마 나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시키고 전체적인 기준 자체는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예. 방향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주목되는데요. 조금 전에 있었던 정세균 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편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 방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와 싸워온 지난 9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됩니다. 기존의 각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 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일률적인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 명령 등 시설별,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 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 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방역 대상을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은 기존의 고위험 시설에서만 의무화되었던 것을 중점 및 일반 관리 시설 모두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한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양시설, 의료기관을 비롯해 가족 및 친목 모임, 직장, 교회, 사우나 등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코로나19가 침투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하겠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약 50만 명이 응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확진자까지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각급 교육청과 학교 등 관계기관은 지금부터 수험생 관리 및 사전 방역 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도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루 발언 전해드렸는데요. 기존의 각 단계별 방역 그 기준이 좀 넓어서 커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정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정세균 국무총리 모두 발언 전해드렸는데 네.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시설로 단순화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총리의 이야기 바로 전에 좀 나눴던 얘기들이 어느 정도 뭐 반영이 됐고요. 예. 담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속 가능한 방역이 이제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단순히 발생 규모만 보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몇 명이 발생을 하면 몇 단계 이렇게 이제 갔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몇 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방역의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죠. 물론 발생 숫자가 거기에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에 전체적인 방역 능력 자체가 현재 100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하루 환자가 100명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해서 대신 이제 그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지금까지는 이제 고위험 시설, 중위험 시설, 일반 시설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중점 관리 시설이 대부분 고위험 시설들을 품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각각의 시설들마다 맞춤형 방역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위험 시설이라는 것이 뭐 유흥주점이 있을 수 있고, 뭐 노래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문 판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요 각각에 따라서 방역 대책이 따로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분화시켜서 맞춤형으로 방역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마스크 착용이 거의 모든 그 시설이나 상황에서 사실상의 백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스크를 꼼꼼하게 쓰는 곳은 어쨌든 발생이 안 되거나 환자가 나오더라도 최소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총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중점관리시설, 그러니까 고위험, 중위험 시설 위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은 폭넓게 의무화시키겠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분화, 그러니까 시설이나 상황별로 방역을 세분화함으로써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주로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개편안은 잠시 뒤에 또 발표가 됩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죠? 그러니까 지난 2월부터 2월, 3월에 유럽 쪽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이른바 어린이 괴질이 보고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몸 속의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뭐 비슷한 병이 있긴 한데 그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다 코로나19를 알았던 아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알았는데 완치가 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런 몸속에 이제 염증이 막 나오는 일들이 연관성이 좀 확인이 된 거군요. 그렇죠. 염증이 이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유럽에서 보고가 되고 미국에서도 보고가 되고 심지어 이제 사망한 사례까지 보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연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예. 뭐 명료하게 100% 나오지는 않았고요. 우리도 지난 그 5월부터 이런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한 9번 정도가 있었는데 당국이 조사를 해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소아 다기관 그 염증 증후군과 비슷한 사이토카인 증후군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 곳에서만 염증이 나오고 이 그 다기관 염증은 여러 곳에서 염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두 건이 발표가 됐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11살, 12살 어린아이가 코로나19를 앓고 완치가 됐는데 그 후에 시일이 지나서 갑자기 이제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이죠. 다행히 두 그 아이 모두 뭐 큰 그 문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사례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 사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여자아이인데요. 14살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도 코로나19를 앓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이런 그 염증 증후군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뭐 아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뭐 가족과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의 가족 전파 위험성을 연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널리 알려진 것처럼 가족 사이 전파가 좀 상당하다 이런 결론 나왔죠? 우리도 사실은 그 2차 전파를 분석해 보면 가족 사이 감염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족은 그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고 앵커께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집안에서 가족끼리 마스크를 쓰고 생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 사이 감염이 많은데 이것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 결과 감염자 101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 내 전파 관련을 이제 해본 것이죠. 그러니까 보름 동안 그 식구들을 매일 검체를 채취해서 확진자들의 식구들 해보니까 일주일 내에 확진을 받은 사람이 53%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 내에 감염이 됐더란 얘기죠. 그리고 5일 안에 증상을 보인 게 75%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린 결론은 가족 구성원들의 감염의 가능성은 다른 상황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대 감염은 나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감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런데 뭐 사실 가족끼리 감염 생활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나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참 그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가족 내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염두에 두고 서로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전망에 대해 유재복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